지난 시간에 질소 화합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기에서의 문제점, 온난화, 그다음 광산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존층 파괴 세 가지의 대기오염 문제가 있었고, 이 질소가 또 물에 들어왔을 때 수질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위생의 지표로 이용되어지는 거, 그리고 영양소와 관련되어진 거, 간과 후에 되는 거,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질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질소라고 하는 것은 뭐 유기물 제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소는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처럼 질소는 이렇게 유기성 질소가 분해되어지면서 암모니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지산 질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폐수 처리장에 이제 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유기물이 들어가면은 이 유기물에서 당연하게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질소에 산소가 첨가되어집니다. NH4 플러스에서 아지산, 질산, 산소가 첨가되어지죠.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그 다음에 질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그냥 방류수로 보내버리면 이것은 영양염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물이나 바다에 가면 이것을 이용해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고, 그게 심하면 적조가 일어나게 되겠죠. 혹은 담수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방류수에서도 이게 방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호기성 조건에서 다시 혐기성 조건으로 만들어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아질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내는 뭐냐? N2 가스, 질소가스를 만들어서 대기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어찌 됩니까요? 최종 방류수 속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질소와 결합되어져 있는 영양염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거 밑에 질산에서 아질산에서 끝내는 N2로 NO3-에서 다 거쳐서 N2 이 가스로 만들어서 이것을 대기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것을 탈질산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그 공정을 통해서 이것이 나아가면은 끝내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최종 방류시키면 그 안에는 질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물 플랑크톤이나 수생식물의 비정상적인 성장, 쉽게 말해서 녹조나 적조를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호기성에서는 보여줄까요? 한 번 더.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 호기성 조건에서는 암모니아와 유기질소가 아지산, 질산으로 변화된다. 유기질소가 암모니아, 아지산, 질산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무산소조, 쉽게 말해서 현기성조죠, 그죠? 현기성. 줘야 되면 탈질산화. 그래서 이 질산이 아질산을 거쳐서 질소가스로 전환되어져서 대기적으로 방출하게 된다. 라는 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질소가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스죠, 그죠? 가스니까 물에 녹아있지 않고 어찌 될까요? 대기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럴 때 이게 가스가 또 오를 때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저 밑에 깔아앉아 있는 침전지에 깔아앉아 있는 슬러지까지도 또 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슬러지 부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모늄이온. 암모늄이온은 이렇게 암모니아와
수소, 가스 이 두 개의 존재 형태로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그래서 이 pH 조건에 따라서 암모늄 이온 혹은 암모니아 이 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독성은 무엇이 강하냐? 독성은 분자성 암모니아가 강하다. 즉 이것은 독성이 없고 이것이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독성이 없다. 밑에 있는 식 실제적으로 농도가 자유 암모니아 이 농도입니다. 이 암모니아의 농도가 0.2mg/L 이상이 되면 물고기에 대해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안전계수 농도상으로는 0.2지만 당연하게 어떤 섬세한 어종, 민감한 어종들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20, 30대 젊은 학생들 경우에는 무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염되어도 멀쩡해요. 그런데 감염에 대한 저항 능력이 약한 어른들 같은 경우,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겠죠. 그죠? 치명률이 아주 높아지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0.2mg/L 정도가 되면 치명적이다. 되면 어떤 어종은 더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때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더 낮게 해서 약 10배 정도 더 낮은 0.02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이때 이 말은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다. 이 말은 뭐냐?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이온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 다 합친 것을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봤더니 1mg까지 해도 독성이 문제가 안 되더라. 왜냐? 하면은 암모니아가 아니고 암모늄 이온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성이 약한 암모늄 이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암모니아 독성 문제는 암모니아 자체를 제거하거나 질산화 반응에 의해서 제어할 수가 있다. 암모니아 독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산화시키면 어찌 될까요? 아질산 질산으로 가겠죠. 그죠? 독성이 없게 됩니다. 밑에 이 그림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똑같은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이선은 10, 이선은 1, 이선은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이 0.3이라 하더라도 pH가 8이면은 pH가 8일 때는 암모니아의 농도는 0.02 정도. 그런데 pH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수 같은 경우 담수는 pH가 7, 6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이다. 암모니아 농도가 훨씬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pH 7란 말은 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높아진단 말이죠. pH 8에서 7 혹은 6 이 말은 뭐죠?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산성이다. 이게 높다는 말은 뭐죠? 이게 높다는 말은 평형이 어디로 간단 말이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보다는 암모늄 이온으로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농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똑같은 이 두 개의 합은 일정한데 pH가 높으면은 암모니아의 농도가 0.1, 0.2까지 올라가다가 pH가 점점 감소해서 산성으로 가면은 암모니아 농도는 끝내는 점점 더 낮아져서 독성을 안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pKa. 지난번에도 탄산 할 때 제가 pKa1, pKa2 적은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탄산의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수소를 내줘 가지고 pKa1 그 다음에 다시 이 탄산 수소 이온이 다시 한 번 더 수소를 내줘서 이때는 평행상수는 pKa2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밑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모늄 이온의 pKa란 말은 A란 말은 애시드, 산, 즉 수소이온을 낸다는 겁니다. 수소이온. 그렇죠? 자,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있는데 이것이 암모니아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내는데 이때 이것의 평행상수가 얼마냐? 이때 이 평행상수가 pKa가 9.24 말은 이 말은 10의 마이너스 9.24. 기억나죠? pH라는 말은 H의 농도에 로그 씌우고 마이너스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pKa라는 말은 Ka라는 값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a는 얼마냐? K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수가 10이니까 10의 pKa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pH가 수소이온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10의 마이너스 9.24다. pH 9.24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대입을 하면은 9.24, 10의 마이너스 9.24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1, 1, 즉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은 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H가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24 쉽게 말해서 pH 7.2, 7.2 이 정도 pH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입하면 pH 7.24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24 양변을 나눠버리면 여기 남는 게 뭐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남죠.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암모늄 이온, 즉 암모늄 이온의 10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뭐 99%가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고 암모니아는 1%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pH가 낮아질수록. 알았죠? 그 기준이 이 pKa 값을 보면은 pH 9.24 정도 되면은 이 두 농도가 같은 정도로 존재하는데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암모니아의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면 이런 것은 잔류염소, 그 다음에 탄산 있죠, 그죠? pH에 따라서 각 존재 형태별로 비율이 얼마나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푼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분수법입니다. 먼저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암모늄 이온 이 두 개가 서로 평행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때는 이 두 개의 합을 우리가 암모니아 지수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걸 쓰는데 네슬러 했는데 이게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요.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네이트법,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에 있는 수질화학 실험을 수강시점하게 되면 우리가 이 방법으로 실험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pH 조건을 잘 맞추고 씨약을 막 넣어준 다음에 결합을 시켜서 색을 냅니다. 이렇게 푸른빛의 색을 내면 암모니아 농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더 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흑광법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류형 분수법이 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색을 본다는 말은 이위에 있는 것처럼 색을 본다는 말은 시료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한데 씨약을 넣다 보니까 결합을 하게 되고 발색을 해서 색깔이 푸른색을 띈다라는 건데 애초에 물 자체에 뭔가 부유물질이 많이 있으면 푸른색 눈이 안 띄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탁도가 있고 색이 있는 거, 찬색, 그죠? 겉보기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뭐냐, 방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여버립니다. 끓여버리면 또 아마 여기 있죠. 시료를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암모니아 기체죠, 그죠? 기체? 암모니아가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증발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다른 쪽에서 다시 그것만 따로 포집을 합니다. 그것만 따로 포집을 해서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기체 상태의 정리된 물은 응축기를 통해서 산성령이 포함된 곳에 모아진다. 즉, 이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류를 해서 부유물질이 있는 물은 그냥 가만히 있고 거기에 있는 물과 암모니아가 정류되어져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그것이 이제 다른 쪽에서 냉각기를 통해서 응축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자유 암모니아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이것을 다시 암모늄염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실험을 한다.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 뒤에도 보면은 플로르를 절대로 나오는데 뭔가 물 자체가 벌써 탁도가 높고 색을 뭔가 띄고 있다 그러면 이때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끓인다. 끓이면 휘발되어질 수 있는 암모니아나 불소 같은 경우는 휘발되어져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 물도 당연히 휘발되겠죠. 휘발되어진 것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방법과 유사하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부피 분석법. 이것은 COD를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COD나 용존산소를 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약을 막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환원제를 넣고 산화제를 넣고 막 한 다음에 끝내는 나중에 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색깔이 지시약을 넣어서 어떠한 색깔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거나 하는 종말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적정법입니다. 뭔가를 시약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부피 분수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뭔가 시약을 넣어주는데 종말점에 도달을 하면은 뭔가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종말점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간 부피로부터 농도를 잰다. 그래서 이것을 부피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법은 비슷하고요. 여기서 암모니아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풍선을 넣어주면 이 암모니아는 전부 다 암모늄 이온으로 변합니다. 변하면서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측정합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많이 생기겠죠. 이게 많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 많으면 많을수록 수소이온이 더 많이 이용되어질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pH를 잰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선택 전극법.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전극이 있어서 전극을 딱 담그기만 하면 이것은 암모니아만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전극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방해 물질이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여기 보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암모니아를 전후했습니다. 암모니아. 자, 이번에는 유기질소입니다. 유기화합물 속에 있는 모든 질소. 그러니까 앞에 예를 보시면 어떤 유기물들은 질소 N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 다 유기질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유기질소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게 이 유기질소는 그냥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암모늄 이온 이렇게 단위 분자입니다. 단위 분자인데 유기질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약을 넣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질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분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탕수육이나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라면을 먹어서 우리가 흡수한다 생각하죠. 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라면을 먹으면은 먼저 하는 게 뭐냐? 위에 가서 위산, 아주 강산이 그것을 큰 과자 부스러기를 크게 쪼개줍니다. 쪼개서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쪼개져야지 그 다음에야 우리 몸이
위벽이나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유기질소를 재기 위해서는 유기질소 이 자체를 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해시켜줘야 됩니다. 분해시켜줘서 끝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유기물을 산화해서 그 속에 있는 게 끝내 질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방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때 쓰는 시약은 뭐냐? 황산. 우리 몸속에는 pH 염산으로 되어 있죠. 그죠? 산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강산으로 되어 있어서 pH가 낮춰버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러한 과자, 고기, 소주, 맥주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분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산으로 분해를 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황산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유기물의 어떤 오염을, 유기물 오염 강도, 이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기물이 많이 있느냐 측정하기 위해서는 BOD법을 썼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먹으면서 소비되어진 산소의 양, 즉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 소비량이 높다. 그래서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쟀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죠?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 BOD는 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10일, 20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일만 재겠다. 한 개 BOD 파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은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COD. 이 COD는 뭐냐? 끝내는 이 안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미생물을 쓰지 않고 끝내는 산화제를 쓰는 겁니다. 산화제. 그때 산화제를 쓰기 위해서 쓴 게 뭐냐? 과망간산 칼륨 혹은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이것이 산화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런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지 유기물 덩어리 자체를 갖다가 산화시킬 수는 없어요. 큰 유기물 덩어리를 잘게 부숴줘야 됩니다. 잘게 부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뭘 넣느냐? 황산을 넣어줍니다. 실제로는 황산을 넣어서 유기물 자체를 갖다가 다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쪼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런 산화제를 넣었을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산을 넣어버리면 황산은 유기물을 분해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산화제로도 작용합니다. 산화제로. 자, 이때는 당연하게 미생물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산을 넣었으니까 우리한테도 사람한테도 황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피부가 녹아버리죠. 심하면 죽어버리죠. 그죠? 당연하게 이 물에다가 유기질소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황산을 넣으면은 당연하게 그 안에 미생물이 있어도 미생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것은 BOD와는 다르게 미생물이 하는 게 아니고 이 황산이 합니다. 황산이 화학적으로 분해시켜버립니다. 분해시키고 산화시킵니다. 이게 연습 문제 23-25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23-25E를 보면 그게 알라닌이 나옵니다. 알라닌. 이 알라닌을 분해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해서 O2, 그다음에 CO2, H2O 플러스 NH3 해서 이 개수를 한번 제가 구해줬습니다. 아마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 구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이때 이것은 뭐였냐?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되어질 때 혹은 COD를 잰다 하더라도 총 요구되어지는 산소 요구량은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유기질소, 그러니까는 유기물을 산화하는데 소비되어진 산소양 하면은 뭐냐? 바로 그것은 BOD, COD.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죠? 우리는 구하는 게 유기질소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 유기질소가 전부 다 산화가 되어져 가지고
산화가 되어서 이렇게 CO2, 그 다음에 아황산, 물, 그 다음에 이렇게 아황산, 암모늄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또 황산을 넣으면은 이것을 반응을 시키는데 온도를 갖다가 높입니다. 당연하게 반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식용유 같은 거 할 때 식용유 얘가 안 맞네. 황산을 넣으면 반응은 합니다. 반응하는데 그냥 실온에서 하면 반응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빨리 반응합니다. 근데 340도보다도 더 높이고 싶다. 이거 더 높이면 어찌 됐죠? 이것이 끓어버리겠죠. 끓고 식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황산 나트륨이나 황산 칼륨 이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알고 있죠?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다. 그럼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다. 그럼 어는 점은 어떻게 되죠?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내림. 그것은 몰랄 오름, 몰랄 내림에서 아마 몰랄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무튼 이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황산을 넣고 온도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 넣어서 반응 온도를 훨씬 더 높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유기질소가 전부 다 산화되어져 가지고 이 암모니아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를 재면은 그때 그 암모니아는 뭐냐? 유기질소의 온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쭉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실망이 되면 황산 가지고도 약간 뭐 테스트를 할 텐데 그런 거죠. 여기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황산을 넣으면은 황산만 살짝 담궈 놓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까맣게 됩니다. 까맣게 산화가 되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투명해져요. 투명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립니다. CO2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이 미완성일 때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는데 진한 황산이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검은색이 뜨게 되는데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더 지나면 맑아져 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떤 덩어리가 있다가 산화가 되어서 검은색이 되다가 끝내는 나중에 어찌 되느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겁니다. 뭐 이 나무 아니면 종이 같은 거 여러분들 태워보면은 어찌 되죠? 부피 이만큼 나무를 이만큼 태워도 나중에 남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쟤는 한 이만큼 남죠. 어떤 것은 제가 뭐 이만큼 제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죠? 100%도 다 산화되어져서 CO2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고 1분만 남아있는 거죠. 제로, 그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는 게 알고 봤더니 저 위에 있는 황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이죠, 이거. 그런 물에 녹기 때문에 근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용전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됩니다. 뭐 여기 이 식하고 맞추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는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황이 발생되는데 이 두 개는 기포가 되면서 날아간다. 수증기로 날아간다.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증기로 날아가지 않지만 물속에 녹아서 용존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투명하게 된다. 반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분해되도록 맑은 영역으로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열을 해서 100%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내는 나오는 게 뭐냐? 유기질소가 황산에 의해서 완전히 산화되어져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앞에 말한 분수법으로 분수하는 겁니다. 아지산의 경우에는 뭐 여기 책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것도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지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지산하고 반응을 하는 뭔가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반응을 하고 또다시 이걸 넣어주면 또 반응을 하고 이것이 붉은색을 띈다. 그 말은 뭐냐? 흡광도를 재겠다 그 말입니다.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붉은색을 띠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질산성. 질산성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제가 한 10년 전에는 우리 수질화학 실험 시간에도 질산성을 쟀습니다. 쟀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요. 까다롭고. 그래서 지금은 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용 분석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질산 이온 자체가 아무런 시합을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산 이온 자체가 220 나노미터 파장햇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냥 220 나노미터,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동광광물법에서 물을 뜨자마자 그냥 자외선을 쬐서 그게 질산이 많이 있으면 흡수를 많이 할 거고 질산이 없으면 흡수 안 할 거다. 그걸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220 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어찌 되느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질산 이온의 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이온 전기 연구법, 이런 것들은 직접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때문에 이걸 물을 집어넣으면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질산, 아질산, 플로르, 황산 이런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크로마토그래피법이죠. 그렇죠? 이게 아마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들 기억나죠? 기기로서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해서 질산만 뽑아가지고 재겠다. 당연하게 이것은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이고 구입하는데도 들고 이거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게 된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저기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질산 이온 정보법. 질산 이온만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정극이 있답니다. 정극이 있는데 이것 또한 보면은 염화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과 같은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값싸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카드뮴 환법입니다. 이 카드뮴 환법은 실제로 저도 대학교 때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리 컬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카드뮴을 채워 넣습니다. 카드뮴을 채워 넣으면 이 카드뮴을